네, 안녕하세요. 단기 다타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아주 자세히 살펴볼 자료들은요. 한국 유통시장에서 정말 독특한 성공 신화를 쓰고 있는 기업이죠. 바로 코스트코에 대한 겁니다. 네, 여러 기사들, 또 유튜브 분석 영상들, 시장 조사 보고서, 심지어 실제 소비자들의 목소리까지 정말 다양한 관점의 정보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네, 정말 방대한 자료들을 준비하셨네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궁금증 가지실 거예요. 왜 그 월마트나 까르푸 같은 세계적인 거대 유통기업들도 여긴 안 되겠다 하고 두 손 들고 나갔던 이 한국 시장. 이거 까다롭잖아요. 그렇죠. 만만치 않죠. 근데 왜 유독 미국 스타일 그대로인 이 창고형 매장? 코스트코만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걸까요? 심지어 회원비를 내야 하고 뭐 특정 카드만 써야 되고 물건은 또 왜 이렇게 다 대용량인지 불편해 보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말이죠. 맞아요. 언뜻 보면 불편한 점 투성이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이 코스트코 성공의 비밀을 당신과 함께 좀 파헤쳐보는 겁니다. 코스트코가 왜 이렇게 잘 될까? 한국 유통시장에 어떤 숨겨진 흐름이 있나 궁금하셨다면 오늘 정말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네, 그 질문이 정말 핵심입니다. 코스트코는 그냥 단순히 물건 싸게 파는 곳, 2차원을 좀 넘어선다고 봐야 해요. 아, 그런가요? 그 성공 뒤에는 뭐랄까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쌓아온 아주 확고한 경영 철학 같은 게 있고요. 또 시스템, 그리고 어쩌면 한국 시장의 특성을 의도했든 안 했든 좀 간파한 그런 전략들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코스코가 어떻게 그 기존의 유통 공식을 확 깨트리고 한국에서 이런 독자적인 영역을 만들었는지 그 핵심 요인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정말 놀라운 대비부터 좀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 마트들 있잖아요. 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네, 그렇죠. 이런 곳들은 사실 온라인 쇼핑의 거센 파도, 또 새벽 배송 경쟁 이런 거에 밀려서 상당히 고전하고 있습니다. 매출 줄고 매장 수 줄이고 있다는 소식은 이제 뭐 익숙할 정도죠. 맞아요.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한때 그 회생 절차 이야기까지 나왔을 정도니까요. 상황이 심각했죠. 그랬죠. 그런데 코스트코는 완전히 뭐랄까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아요. 정반대죠. 저희가 본 자료들을 보면 2024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국 코스트코 매출이 6조 5,300억 원. 이게 전년 대비 7.6% 성장한 수치입니다. 와, 성장률이 상당하네요. 영업이익은 더 놀랍습니다. 2,185억 원. 전년보다 무려 15.8%나 증가했어요. 요즘 같은 불황에 정말 대단한 실적이죠. 이야,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전국 매장 수가 고작 19개 정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적죠. 매장 100개가 훌쩍 넘는 롯데마트보다도 더 많은 매출을 이 소수의 매장에서 다 올리고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점포당 효율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추세라면 뭐 조만간 홈플러스까지 제치고 국내 대형마트 2위 자리에 오를 거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고요. 특히 그 코스트코 양재점, 여기는 한때 전 세계 750개가 넘는 코스트코 매장 중에서 매출 1위를 기록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양재점 신화는 유명하죠. 이건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그 점이 우리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인 겁니다. 월마트, 까르푸, 다들 아시잖아요. 글로벌 유통 공용들이었는데 한국 시장의 높은 벽 앞에서 좌절했던 말이죠. 네. 근데 왜 코스트코는 살아남은 걸 넘어서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 단순히 운이 좋았다. 그건 아닐 겁니다. 여기에는 아주 오랫동안 다듬어지고 또 철저하게 지켜온 그들만의 원칙과 전략이 있는 거죠. 그 원칙과 전략의 뿌리를 좀 찾아가 봐야겠네요. 코스트코 이야기를 하려면 역시 창업자 짐 시네갈 그리고 그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솔 프라이스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겠군요. 절대 빼놓을 수 없죠. 시네갈 스스로도 내 사업 지식의 모든 것은 솔 프라이스에게서 배웠다. 이렇게 공공연히 말했을 정도니까요. 네, 맞습니다. 솔 프라이스는 원래 변호사였어요. 근데 1954년에 페드마트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회원제 할인점을 창업하면서 유통업계에 뛰어들었죠. 변호사가 유통업을요? 네, 당시에는 뭐 가격 통제 법규 같은 게 있었는데 그 규제의 빈틈을 찾아서 회원들한테만 파격적인 가격으로 물건을 공급하는 그런 모델이었어요. 오, 시작부터 좀 남달랐네요. 근데 그 페드마트가 어떻게 됐나요? 사업이 꽤 잘 됐는데 안타깝게도 투자자들하고 좀 갈등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결국 페드마트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솔 프라이스가 대단한 게 예순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다시 한번 창업에 도전해요. 예순이요? 와.
네. 그렇게 1976년에 탄생한 것이 바로 프라이스 클럽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들을 주 타겟으로 삼았다는 게 패드마트와의 좀 차이점이었어요. 일종의 도매 창고용 매장이었던 거죠. 아, 타겟을 바꿨군요. 그리고 이 프라이스 클럽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회원비였습니다. 회원비요? 네. 상품 판매에서는 거의 이윤을 남기지 않아요. 오직 회원들에게 받는 그 연회비로 회사를 운영하는 구조였던 거죠. 이야, 그니까 물건 팔아 남기는 게 아니라 회원비로 먹고 산다. 그렇죠. 이러니까 뭐 경쟁사들이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겠네요. 짐 시네갈은 바로 이 솔 프라이스 밑에서 그 패드마트 시절 아르바이트생부터 시작해서 거의 30년 가까이 사업의 A부터 Z까지 다 배운 거예요. 와, 30년? 네. 그리고 마침내 1983년에 자신의 회사 코스트코를 설립하게 됩니다. 결국 스승의 회사였던 프라이스 클럽은 1993년에 제자의 회사인 코스트코에 합병이 되죠. 네. 드라마틱하죠. 이야, 정말 뭐랄까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그런 흥미로운 역사네요. 자, 그럼 이제 코스트코를 지금의 성공으로 이끈 핵심 전략들, 이걸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볼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 첫손에 꼽는 게 역시 유료 회원제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회원제는 뭐 코스트코 비즈니스 모델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심장이요? 네. 자료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상품 판매 마진으로는 거의 수익을 안 내요. 안 낸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2024회계연도 미국 본사 기준으로 보면 연간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6조 7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그냥 다 회원비 수입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6조 7천억이요? 와... 회원들을 만족시키고 또 계속 회원으로 남게 하기 위한 강력한 서비스, 뭐 미끼 상품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 셈이죠. 그렇군요. 회원 갱신율이 전 세계적으로 90%, 뭐 미국이랑 캐나다는 92%를 꾸준히 넘는다고 하던데 이걸 보면 이 전략이 얼마나 먹히는지 알 수 있네요. 그렇죠. 한번 회원이 되면 이거 본전은 뽑아야 하는데 이런 심리가 당연히 작용하고요. 네, 저도 그래요. 그리고 또 코스트코 하면 유명한 게 그 파격적인 환불 정책이잖아요. 어떤 이유로든 만족 못하면 그냥 다 환불해준다. 이게 고객들을 꽉 붙잡아두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환불. 두 번째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셨죠. 상품 가짓수를 확 줄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대형마트가 보통 수만 가지 상품을 취급하잖아요. SKU, 즉 재고관리 단위라고 하는데 이 SKU가 엄청나게 많죠. 그렇죠. 없는 것 빼고 다 있죠. 근데 코스트코는 취급하는 상품 가짓수, 이 SKU를 약 4,000개 정도로 아주 제한적으로 관리합니다. 4,000개요? 수만 개에 비하면 정말 적네요. 그렇죠. 마치 그 메뉴 가짓수가 적은 맛집처럼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골라놓은 상품이니까 믿고 사세요. 이런 인상을 주는 거예요. 아, 뭔가 자신감의 표현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품목수가 적으니까 당연히 재고 관리가 효율적이고 운영 비용도 줄어들겠죠. 또 소수의 품목을 어마어마한 양으로 구매하니까 공급업체에 대한 협상력, 이른바 바잉 파워가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그래서 더 낮은 가격의 상품을 들여올 수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거네요. 실제로 코스트코를 벤치마킹한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SKU를 한 7,000개에서 8,000개 수준으로 운영하는데 이것 때문에 코스트코만큼의 가격 경쟁력이나 운영 효율을 내지 못한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코스트코의 이 적게 파는 전략이 오히려 엄청난 무기가 된 거죠. 세 번째는 아주 낮은 마진율과 그 유명한 자체 브랜드 PB 커클랜드 시그니처라고 하셨습니다. 마진율 상한선이 있다고요? 네, 코스트코는 일반 상품의 마진율 상한선을 14%, 그리고 자체 브랜드인 커클랜드 시그니처는 15%로 딱 못 박아뒀다고 해요. 14%, 15%요? 국내 대형마트들 평균 마진율이 한 25%에서 30%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죠. 거의 절반 수준인 거죠. 정말 파격적인 정책입니다. 정말이네요. 특히 그 커클랜드 시그니처, 이건 좀 더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가격만 싼 PB가 아니에요. 프리미엄 품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는 아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품질도 좋다. 네, 그래서 스타벅스가 직접 로스팅해서 납품하는 원두커피, 또 하기스 기저귀 만드는 킴벌리 클라크가 생산하는 기저귀, 건전지 하면 딱 떠오르는 듀라셀이 만드는 건전지,
이런 식으로 각 분야 최고 수준의 제조사들하고 협력해서 제품을 만들어요. 와, 제조사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곳들이네요. 그렇죠. 그 결과 이 커클랜드 브랜드가 코스트코 전체 매출의 4분의 1 이상, 2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했고요. 심지어 2023년에는 이 커클랜드 단일 브랜드의 매출만으로도 그 유명한 나이키나 코카콜라의 연간 전체 매출액을 뛰어넘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야, 커클랜드 제국이네요, 정말. PB 브랜드의 성공 사례로는 정말 독보적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전략은 보물찾기, 트레저 헌트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인데요. 보물찾기요? 매장에서요? 네, 코스트코 매장 구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생수나 휴지처럼 고객들이 자주 찾는 필수품 있잖아요. 이런 미끼 상품은 일부러 매장 가장 안쪽, 깊숙한 곳에 배치를 합니다. 아, 맞아요. 항상 제일 안쪽에 있죠. 그러면 고객들은 그 상품을 사러 가는 동안 매장 곳곳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잖아요. 네. 그 동선 위에다가 TV, 명품 가방, 캠핑용품, 심지어 골드바 같은 예상치 못한 보물 상품들을 슬쩍 놓아두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구경하다가 나도 모르게 카트에 담게 되는. 그렇죠. 이런 것도 파네? 하면서 구경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충동 구매를 하게 만드는 아주 영리한 전략인 거죠. 그 유명한 1.5달러짜리 핫도그 세트. 이것도 혹시? 네, 그것도 아주 강력한 미끼 상품이죠. 1985년부터 단 한 번도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또 파격적으로 저렴한 주유소나 타이어 센터 같은 부대 시설들도 고객을 매장으로 계속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요. 그럼 부대 시설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군요. 네, 이익을 남기기 위한 게 아니라 오직 회원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라는 철학에 기반한 겁니다. 솔프라이 시절부터 내려온 그 회원 중심 철학이 수십 년간 정말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죠. 철학, 그게 중요하군요. 자, 그럼 이제 한국 시장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죠. 1994년 코스트코가 신세계 그룹하고 손잡고 합작 투자 형태로 한국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네, 양평동 1호점이었죠. 그때는 아직 프라이스 클럽과 합병하기 전이라 프라이스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열었고요. 근데 처음에는 정말 반영이 엇갈렸다고 해요. 창고 같은 매장 분위기, 너무 큰 포장 단위, 미국식 상품 구성, 다 너무 낯설다, 불편하다 이런 평가가 많았다고 하죠. 네, 초반엔 고전했죠. 게다가 IMF 외환 위기라는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합작 파트너였던 신세계마저 지분을 다 정리하고 떠나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때만 해도 많은 전문가들이나 경쟁사들은 코스트코도 결국 월마트나 까르푸처럼 철수하겠구나 이렇게 예상했죠.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는 정말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코스트코는 홀로 서기를 시작한 이후에 오히려 더 가파르게 성장했어요. 글로벌 고객 데이터 분석 기업 더넘비가 2020년에 발표한 한국 유통사 선호지수 RPI 조사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네, 그게 뭔가요? 소비자들이 어떤 유통사를 얼마나 좋아하고 실제로 돈을 얼마나 쓰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여기서 코스트코가 이마트, 홈플러스, 심지어 현대백화점 같은 쟁쟁한 경쟁자들을 다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와, 백화점까지 제치고요. 네, 고객들과의 정서적 유대감 그리고 실제 지출 점유율 모두에서 아주 높은 평가를 받은 거죠. 대체 한국에서의 성공 비결이 뭘까요? 정말 신기한 건 코스트코가 소리 말하는 현지화 전략을 거의 안 썼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그게 특이하죠. 매장 구조나 상품 구성, 심지어 짜다고 불평 많았던 푸드코트 피자 맛까지도 거의 미국 본토 스타일을 고수했거든요. 네, 근데 역설적으로 바로 이 점이 한국 소비자들한테 먹힌 것 같아요. 마치 작은 미국을 경험하는 듯한 그런 독특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면서 다른 마트들하고는 확실히 다른 느낌을 준 거죠. 네, 그 이국적인 경험이 매력이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코스트코의 그 트레이드마크엔 대용량 상품 있잖아요. 네, 양 많은 거. 이게 한국 특유의 소분 문화, 그러니까 나눠 사기 문화하고 만나면서 의외의 싱어지로 냈다는 분석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 소분. 맞아요. 주변에서 같이 사서 나누는 경우 많죠. 네, 혼자서는 다 먹거나 쓰기 부담스러운 양인데 친구나 이웃, 직장 동료들하고 같이 사서 나누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생기면서 대용량의 단점이 오히려 상쇄된 거죠. 특히 자영업자들한테는 정말 필수 포스가 됐고요. 그렇죠. 식자재를 대량으로 싸게 사야 하니까요. 여기에 더해서 한국 소비자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선식품, 특히 소고기나 연어 같은 품목에서 보여주는 그 뛰어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이것도 핵심 성공 요인으로 꼽힙니다. 아, 고기랑 연어는 정말 임정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깁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나 뭐 롯데마트 맥스처럼 코스트코의 성공 모델을 보고 따라하는 경쟁자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있죠. 똑같이 회원제하고 창고형 매장에 PB 상품도 만들고, 그런데 왜 그들은 코스트코만큼 압도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 분석이 있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핵심적인 차이는 이거예요. 겉모습은 따라했지만 그 속에 담긴 철학까지는 복제하지 못했다. 철학이요? 네. 코스트코는 아까 말씀드렸던 마진율 15% 상한선 고수, SKU 4,000개 내외 유지, 일체 광고 활동 금지, 푸드코트나 주유소 같은 부대 시설은 오직 회원 혜택을 위한 서비스로만 운영한다. 이런 핵심 원칙들을 지난 수십 년간 어떨 때는 단기적인 손해를 보면서까지 거의 종교적인 신념처럼 지켜왔다는 거예요. 와, 그걸 수십 년간 지켰다는 게 그렇죠. 당장 눈앞의 이익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이런 원칙들을 꾸준히 지켜나간다는 게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겠네요. 경쟁사들은 아무래도 단기적인 성과나 주주들의 압박 같은 게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이런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기는 매우 어렵죠. 이게 바로 코스트코만의 아주 강력한 해자, 즉 경쟁자들이 넘보기 힘든 진입장벽이 되는 겁니다. 직원들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그 철학이 좀 드러난다고 하던데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업자 짐 시네갈은 직원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결국 사업 성공의 가장 중요한 토대다. 이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고 하죠. 오, 실제로 미국 코스트코 직원들은 동종업계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임금을 받고 대부분 정규직이고 건강보험 혜택 같은 복지도 아주 우수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년도 없고요. 한국도 그런가요? 네, 이런 직원 존중 철학은 한국 코스트코에도 어느 정도 적용돼서 국내 직원들의 정규직 비율이 98%에 달한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죠. 그렇군요. 여기에 더해서 또 뭐가 있을까요? 솔프라이스 시절부터 반세기가 넘게 축적해온 그 글로벌 상품 소싱 능력, 그리고 아주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 또 코스트코라는 브랜드와 커클랜드 시그니처라는 PB에 대한 고객들의 그 두터운 신뢰, 이런 것들은 사실 돈으로 단기간에 살 수 없는 모방하기 정말 어려운 자산이죠. 아, 신뢰라는 자산? 네, 그리고 한국에서 현대카드하고만 단독 제휴를 맺는 1국가 1카드 정책, 이것도 단순히 불편한 정책이 아니라 카드 수수료를 절감하는 동시에 독점적인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하는 기반이 돼서 경쟁력을 더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최근 동향은 좀 어떤가요? 코스트코 계속 잘 나가고 있나요? 네, 최근 동향을 보면 코스트코는 여전히 아주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기에도 사람들이 계속 찾았고요. 맞아요. 그때도 사람 많았죠. 최근 전 세계적인 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이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삼아서 오히려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가격이 중요하군요. 네, 2025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 세계 매출이 8% 증가했고 일부 국가에서 회원비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회원 수나 갱신율, 미국, 캐나다 92%, 전 세계 90%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회원비 올려도 안 떠나네요. 특히 40세 미만의 젊은 신규 회원들이 늘고 있다는 점은 코스트코의 미래를 더 밝게 해주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 사업은 어떤가요? 요즘 다 온라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온라인 사업 확장에도 꽤나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2018년에 온라인몰을 열었고요. 최근 온라인 부문 매출 증가율이 16%를 넘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오, 온라인도 잘 되네요. 네, 일부 상품에 한해서는 당일 배송 서비스까지 도입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의 강점과 온라인의 편리함을 결합하려는 그런 옴니채널 전략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과제도 있겠죠. 모든 게 다 좋을 수만은 없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모든 것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마트 맥스 같은 국내 창고형 할인점들의 추격이 계속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아주 강력한 이커머스 플랫폼과의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배송 속도나 이런 건 따라가기 힘들 텐데요. 다양한 서비스 측면에서는 아직 국내 온라인 강자들에 비해서는 좀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이런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과제는 없을까요? 그 외에도 매장을 새로 지을 때마다 불거지는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문제라든지 또 기업 규모에 비해서 사회 공헌 활동이 좀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고요. 과거 몇 차례 있었던 노조 관련 이슈 같은 것들도 코스트코가 한국 시장에서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잘 풀어가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코스트코의 성공 스토리를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단순히 싸다는 인식을 넘어서 그 뒤에 숨겨진 아주 확고한 경영 철학, 또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고객과의 끈끈한 관계 구축 전략 같은 것들이 어떻게 지금의 코스트코를 만들었는지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네, 박리담의 회원제 운영, 자체 브랜드 강화, 뭐 이런 전략 자체는 어찌 보면 다른 유통기업들도 다 시도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뻔해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코스트코의 진짜 무서움은 그 어찌 보면 단순하고 당연해 보이는 원칙들을 반세기가 넘는 아주 긴 시간 동안 때로는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정말 뚝심 있게 지켜왔다는 그 일관성과 실행력,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일관성. 네, 이것이야말로 경쟁사들이 단기간에 흉내내기 정말 어려운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의 원천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형태를 모방하는 건 쉬울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철학이나 문화까지 복제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죠? 그렇죠. 코스트코의 사례는 정말 장기적인 관점과 원칙 고수가 결국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케이스 스터디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분석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코스트코에서의 쇼핑은 어떤 경험인가요? 치밀하게 계산된 합리적인 소비의 장인가요?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지갑을 열게 되는 잘 설계된 충동 소비의 공간인가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코스트코 성공 신화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당신의 소비 패턴이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